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사흘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의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42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21명, 국내 발생이 13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301명을 유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상당수가 회복 이후에도 우울증과 불안감,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이탈리아 의료진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침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 등 공공장소에서 전염병 유행을 감지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상습 침수 지역은 이번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일대가 또 물에 잠겨 인명피해도 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배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물바다로 변한 거리에 시민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지난 1일 시간당 60mm에 이르는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된 서울 강남역 부근 상황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매년 여름마다 발생하는 일이에요.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올 것 같아요.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남북으로는 신사동과 양재역, 동쪽으로는 역삼역에서 흘러온 빗물이 모입니다. 고인물이 저수 용량을 넘어서면서 맨홀을 통해 역류한 겁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연달아 물난리가 난 이후 재작년엔 배수관을 수리했는데도 또다시 피해가 난 겁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하수관이 감당을 못해서 역류한 거죠. 정확한 원인하고 그 향후 대책을 위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그 담당이 서울시에 지금 회의하러 갔거든요. 서울 도림천도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넘쳐 매년 고립이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시민 28명이 고립됐다 구조된 서울 도림천의 한 산책로입니다.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면서 강물의 수위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악산에서 물이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갑자기 덮칠 때가 종종 있죠. 대피소 이제 올라오는 계단이 있거든요. 중간 가까운 곳에서 이제 있어야 되지. 멀리 있으면 도망 다니기 힘들죠. 남을 때 가면은 나올 데가 없어요, 중간에. 전문가들은 물을 빠르게 뺄 수 있도록 배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강으로 물을 내보낼 터널을 만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배수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배수 시설을 책임지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강남역, 광화문 일대 등 상습 침수 지역 34곳의 시설 개선에 나섰는데 또다시 침수가 반복된 겁니다. 서울시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서 이번 피해 원인을 추가로 조사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며칠째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부산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윤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빗물 가득한 도로에서 물살을 일으키며 달리는 자동차. 지하차도에는 승용차 지붕만 보일 정도로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보트를 타야 구조가 가능할 지경입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며칠째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특히 지하차도 곳곳이 물에 잠깁니다. 폭우가 내리면 도로에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앞서가는 차를 기준으로
수위를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바퀴가 절반 넘게 물에 잠기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초행길인 경우에는 지나가지 않고 우회도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지나가야 할 때는 앞에 차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머플러의 물의 높이를 한번 보고 머플러를 덮을 정도로 물이 올라오게 되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느린 속도로 계속 움직여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약 시동이 꺼진다면 한 번 정도 더 걸어보고 안 된다면 포기하고 걸어서 대피해야 합니다. 저속으로 움직여야 되고 변속을 하면 안 되고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동을 걸어서 걸리지 않으면 더 이상 걸게 되면 엔진룸까지 물이 유입이 되면서 정비비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높이 절반 정도 물에 잠겼다면 내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린 뒤 문을 열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바로 문을 열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들, 주의사항들은 뭔지 김정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식중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나 독감은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식중독은 세균이 증가해서 생깁니다. 습도와 온도가 높을 때 특히 잘 생겨 장마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과 콜레라를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대개 구토나 복통, 발열, 설사를 하고 심하면 의식장애도 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가능하면은 익혀서 먹는 음식이고 또 조리된 지 오래된 음식들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손 씻기인데요. 대부분 손을 통해서 입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화지겸도 장마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염된 물에 샌들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오래 있을 때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물집과 고름이 생기는 질환인데 심하면 피부가 괴사하거나 폐혈증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이동할 때, 복구 작업할 때는 꼭 장화나 고무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발을 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비로 고인물이 많아지면 모기 증식이 잘 돼 일본뇌염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본뇌염은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수해를 입어 임시시설로 대피했을 경우도 수인성 전염병에 조심해야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발열 체크나 증상 체크만으로는 확인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가급적 거리 두기 등의 기본적인 그런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을 같이 준수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엔 냉장고 속 음식을 모두 버려야 식중독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산에서 약수를 떠먹어서도 안 됩니다. 장마철 약수는 약이라기보다 독이기 쉽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4명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4,4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34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13명,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카페와 직장, 캠핑장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나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지역별로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고 부산 1명, 광주 1명, 경북에서도 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21명 가운데 7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는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이 9명,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멕시코가 각각 2명, 카자흐스탄 1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72명이 격리 해제돼 지금까지 13,352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770명이 격리 치료 중인데 이들 가운데 13명이 위중하거나 중증입니다. 완치율은 92.57%이고 치명률은 2.09%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에 마이너스 0.3%로 떨어진 뒤 6월 0%로 보합세를 보이다 3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장마에 따른 추락 감소 효과와 기저 효과가 겹치면서 채소류가 16.3% 상승하며 농산물 가격이 4.9% 올랐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0.2% 내려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과 외식 물가 상승폭 둔화, 무상교육 정책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0%대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침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염병 유행을 감지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강의실 공간입니다. 기침 소리가 나자 곧바로 화면에서 기침한 사람의 얼굴을 표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침을 해도 누가 기침을 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덜 시끄러운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음향의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침 소리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한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은 카페나 공항과 같이 주변 소음이 큰 상황에서 기침 소리를 찾는 학습 등을 거쳐 모두 4만 개가 넘는 다양한 기침 소리를 학습했습니다. 덕분에 기침 소리와 단순 재채기 소리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항공기 내부나 공항처럼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기침 소리의 빈도수를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상 징후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인 기침과 발열 가운데 발열은 열화상 카메라로 판별이 가능하지만 기침은 누군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성능 검증을 거치면 1년 이내에 코로나19 방역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보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특효약이 없고 또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몇 달간 혹은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발병이 보고된 코로나19는 약 7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일 기준 1,766만 523명, 누적 사망자는 68만 894명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면증 등 각종 정신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라파엘라 병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거쳐 회복한 환자 402명을 한 달간 추적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 28%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났고 31%는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 불안감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각각 42%와 40%였습니다.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외래 환자가 입원 환자보다 더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프란체스코 베네데트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NHK 집계 결과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만 929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은 것은 올 1월 16일 첫 감염자가 발표된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다만 어제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어제 5명 늘어서 1,031명이 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는 현지 시간 3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단계인 이번 시험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미국 내 요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최대 2,400명이 참가하는 3상 시험에는 일라이릴리와 캐나다 생명공학업체 앱셀레라가 공동 개발 중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취약계층의 감염률을 낮추는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연말까지 미 연방정부의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중국의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5일의 협상 시한을 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인수 협상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성명을 통해 나델라 최고 경영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고 미국에 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 어떤 경우에도 9월 15일 이전에 마무리 짓겠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대통령과도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의 미국 사업 외에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내 사업 인수와 미국 내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또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디지털 안전 보호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와 관련해 45일의 시한을 지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를 9월 15일까지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당장 이달부터 금지할 수 있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some other things. There are a couple of options, but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So we'll see what happens.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엄격하게 현지의 법률을 준수한다면서 법이 부여한 권리를 적극 이용해 회사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틱톡이 실제로 차단되거나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 제동이 걸린다면 미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만든 틱톡을 사실상 강제 인수에 나서면서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 바로 틱톡입니다.
주로 음악을 입힌 15초짜리 영상을 올려 공유하는데 미국의 10대 청소년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미국은 1억 명이 넘는 틱톡의 사용자 정보와 영상들이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법적으로 기업 시스템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e true scope of the challenge po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ur infrastructure projects, our supply chains, our sovereignty, and our people's health and safety are all at risk if we get it wrong.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停止将经贸问题政治化，停止滥用国家安全概念，推行歧视、排他政策。 미국이 기술 패권을 지키려고 중국산 앱을 몰아내려 한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他做出这个动作，无非就是因为现在海外版的抖音，它在一定程度上解决了美国好多，比如他们的网红啦、一些明星啦，他也觉得是触及到他本国的经济利益了吧。 중국 관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제재를 대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주로서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된 틱톡은 중국 기업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곳 베이징에 있는 본사를 아예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5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서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천 주변은 통행을 피하시고 산사태나 시설물 피해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